백화점의 화려한 소음 속에서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뚫고 울려 퍼졌다. 주말 오후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명품 장난감 가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소동으로 쏠렸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아이는 온몸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비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윤서아는 그저 조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소란의 중심으로 향했다. 직업적 본능이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서아는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주변의 시선과 어른들의 조급함이 아이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 강지훈의 얼굴에는 짜증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통제불능의 비상사태를 마주한 CEO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아이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서아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토끼 인형을 꺼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낡고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대신 토끼 인형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토끼야, 저기 있는 친구가 많이 슬픈가 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서 무서운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이, 강민주는 흐느낌을 멈추고 붉어진 눈으로 서아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토끼 인형을,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서아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녀의 존재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은 아이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아에게 다가갔고 작은 손으로 토끼 인형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강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이 떠나가라 울던 아들이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거짓말처럼 진정된 것이다. 그는 여자의 접근 방식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결과에만 집중했다. 저 여자는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여자의 신상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무서웠구나. 여기는 너무 시끄럽고 사람도 많지? 우리 잠시 조용한 곳으로 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지훈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이 먼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뭡니까? 어디 소속이죠?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데. 그의 말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서아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선의는 순식간에 직업적인 능력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힘들어 보여서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그녀는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치원 교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 아들의 개인 보모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제안은 거만하고 일방적이었다. 서한은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저는 구직 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보모가 아니라 교사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거래 가능하다고 믿는 남자였다. 급여는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3배, 아니 5배를 드리죠. 아이를 안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그의 오만함에 화가 났지만 5배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의 수술비, 동생의 학자금 대출, 빠듯한 생활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순간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이상과 자존심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작은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오늘 바로 계약하죠. 계약금도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오늘 저녁부터 당신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제공될 겁니다. 당신은 오직 내 아들 강민준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는 마치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다. 서한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자신의 교육 철학을 돈과 맞바꾸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차가운 눈을 마주 보았다. 저 사람은 아이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양육을 외부 용역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저런 환경에서 자랄 민준이가 안쓰러웠다. 어쩌면 자신이 아이에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만족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했고 비서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한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어떤 세상에 발을 들였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지우는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다. 김 비서가 집까지 안내할 겁니다. 아이의 방과 스케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쪽에서 전달받으세요. 저는 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형식적인 눈길 한 번 던지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외롭고 그리고 차가웠다. 서한은 민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김 비서는 서아와 민준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에 오르자 민준은 창밖만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서아는 아이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시 토끼 인형을 꺼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만이 값비싼 가죽 시트로 뒤덮인 차 안에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유치원 교사 윤서아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냉혹한 CEO의 아들을 돌보는 개인 보모.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신분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마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서아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돈을 위해 자존심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 차가운 성벽 안에서
길을 잃은 작은 왕자님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박물관처럼 차갑고 정적인 공간이었다. 민주는 익숙한 듯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서하는 김 비서로부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강민준 관리 매뉴얼을 건네받았다. 거기에는 아이의 식단, 수면 시간, 학습 스케줄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서하는 매뉴얼을 훑어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양육이 아니라 사육에 가까웠다. 아이의 감정이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효율성과 성과만을 위한 시스템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 독재자였다. 서하는 이 거대한 통제의 왕국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하는 민준의 방 옆에 있는 작은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민준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낮에 서하가 주었던 낡은 토끼 인형을 꼭 껴안은 채였다. 그 모습에 서하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보모가 되지는 않겠다고. 이 차가운 집에서 아이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것이 이 굴욕적인 계약을 견뎌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알람 소리가 아닌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정교한 시스템의 일부인 듯한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방에는 이미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감정 없는 효율성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김 비서에게 받은 강민준 관리 매뉴얼의 첫 페이지를 떠올렸다. 오전 6시 기상, 15분간의 스트레칭, 정확히 6시 30분의 아침 식사 시작. 이것은 아이의 일과라기보다는 군대의 일과표에 가까웠다. 서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아이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기계적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7살 아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아이는 서하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방 안의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 서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좋은 아침, 잘 잤니? 민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아이의 침묵은 거부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서하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려 했다. 오늘 아침은 기분이 어때? 혹시 어젯밤에 무서운 꿈은 안 꿨어? 하지만 아이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몸에 배어있는 방어 기제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음식은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지만 따뜻한 김이 오르거나 맛있는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정갈했다. 강지훈은 이미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서하와 민준을 향해 고개만 까딱했을 뿐 어떤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집 안의 냉기는 바로 저 남자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왔다. 민주는 정해진 양의 음식을 남기지도 더 먹지도 않고 기계처럼 입에 넣었다. 서하는 아이가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일부러 포크를 떨어뜨리며 작은 소란을 일으켜 보았다. 어머나, 실수를 했네. 그 순간 강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다. 민주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서아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민준의 하루는 촘촘하게 짜인 수업 스케줄로 채워졌다.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바이올린 레슨, 심지어 어린이 경제학 수업,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교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학생으로 대했을 뿐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정해진 진도를 나가는 것뿐이었다. 서아는 하루 종일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역할은 보모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 감독관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는지,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먹는지, 휴식 시간에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지시를 따르는 대신 아이를 관찰하는데 모든 신경을 쏟았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습관, 미세한 표정 변화,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민준이 바이올린 활을 쥔 손을 아주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이가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 어떤 교사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오직 아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즉 정답과 오답, 그리고 완벽한 연주에만 관심이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매뉴얼에 자유시간이라고 적힌 1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방은 온갖 종류의 비싼 장난감과 최신 게임기로 가득했지만 아이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이 방은 아이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전시장 같았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와 함께 침묵을 지켰다. 몇 분이 흘렀을까? 서아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제 백화점에서 보았던 민준이가 잠시 관심을 보였던 거대한 로봇 장난감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로봇은 정말 멋있었지. 팔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 민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스케치북으로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서아에게는 큰 신호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로봇 옆에 작은 토끼도 그려 넣었다. 어제 민준이가 꼭 껴안았던 바로 그 토끼 인형이었다. 토끼는 로봇이 너무 커서 조금 무서운가 봐. 하지만 로봇은 사실 아주 착한 친구래. 그때였다. 민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속삭였다. 토끼는 혼자예요. 서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녀는 흥분한 기색을 감추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렇구나. 토끼가 혼자라서 외롭구나. 그럼 우리가 토끼에게 친구를 만들어줄까? 서아는 민준에게 색연필 하나를 건넸다. 아이는 망설였다. 색연필을 잡는 것이 마치 큰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서아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괜찮아. 이건 민준이의 시간이잖아.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그 말에 아이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색연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스케치북 위 토끼의 옆에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를 그렸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손에 들린 색연필과 스케치북에 고정되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정서 안정 훈련 시간일 텐데 이런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아이는 황급히 색연필을 놓았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것도 정서 안정 훈련의 일부입니다. 대표님,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매뉴얼에 적힌 대로 아이를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민준이에게는 지금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방금 민준이 그린 작은 생쥐 그림을 가리켰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친구는 학교에 가면 사귈 수 있어. 내가 당신을 고용한 건 아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함이지 이런 감상적인 놀이를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는 서아의 교육 방식에 대해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내 방식에 따를 수 없다면 계약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서아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아이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서아는 깨달았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자신이 아이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피해 민준의 마음을 여는 비밀스러운 작전을 시작했다. 강지훈의 경고 이후 윤서아의 저택 생활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해졌다. 그녀는 거대한 통제의 왕국에서 반역을 꿈꾸는 비밀 요원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무기는 아이의 마음을 여는 따뜻함이었고 그녀의 작전은 강민준 관리 매뉴얼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규칙에 맞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규칙을 교묘하게 우회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지옥 같았던 오후의 어린이 경제학 수업이었다. 7살 아이에게 수요와 공급 곡선을 설명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서하는 수업이 시작되기 10분 전 민준에게 작은 밀가루 반죽 덩어리 2개를 주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장 놀이를 통해 경제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민준이가 직접 빵 가게 주인이 되어서 이 반죽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빵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경제학 교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서 안정을 통한 학습 효율 증대라는 서하의 그럴듯한 명분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부드러운 반죽의 감촉에 이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조물조물 반죽을 만져 별 모양 빵과 자동차 모양 빵을 만들었다. 서하는 그 빵에 가치를 부여하고 희소성의 원리를 설명하며 토끼 인형 손님과 거래를 하는 놀이를 진행했다. 아이는 딱딱한 그래프 대신 놀이를 통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민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훈이 고용한 교사는 서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날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는 보고서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서하는 매일 이런 식으로 작은 균열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숨막히는 바이올린 연습 시간 중간에 활을 잡는 손가락에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그림자 놀이를 제안했고, 암기 위주의 영어 단어 시간에는 몸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스피드 퀴즈를 도입했다. 민주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무표정이 사라지고 호기심과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매뉴얼에 없는 잠자리 동화책 읽어주기 시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동화책을 가져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민주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서아가 그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듣는 아이의 진짜 웃음소리였다. 서아는 순간 숨을 멈췄다. 수정 구슬이 부딪히는 것처럼 맑고 청아한 소리였다. 그녀는 아이의 변화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고 없이 열린 방문 앞에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일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보고서에는 분명 명상 및 심호흡을 통한 숙면 유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잡담 시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는 서아의 손에 들린 낡은 동화책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저급한 책으로 내 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당신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습니까?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아이는 다시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아는 책을 조용히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표님께서는 결과만을 중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를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명상의 목표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민준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서 안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늘 효율과 결과를 따지는 사람이었기에 서아의 주장을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부족했다. 그는 억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궤변이오. 당신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있어. 내일 당장 해고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역시 최근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상담 교사로부터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택의 사용인들로부터 아이가 예전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보고를 들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수립한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내지 못한 변화를 저 정체불명의 여자가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 환한 웃음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소. 하지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것은 패배 인정과도 같은 후퇴였다. 서아는 자신이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작전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주말 아침 민준을 데리고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다. 매뉴얼에는 실내에서의 시청각 교육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연 관찰을 통한 생태 교육으로 대체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흙을 만지게 하고 작은 벌레를 관찰하게 하고 꽃에 물을 주는 법을 가르쳤다. 민주는 처음에는 흙이 손에 묻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곧 맨발로 잔디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죽어있던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서아는 아이와 함께
작은 텃밭을 만들고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매일 물을 주고 보살피는 책임감에 대해 가르쳤다. 민주는 자신이 직접 심은 모종에 톰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며 애정을 쏟았다. 강지호는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아의 방식이 못마땅했다. 아이의 손과 옷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의 완벽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순수한 기쁨과 생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저 여자가 단순한 고급 보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견고했던 신념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지만 결과가 그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당분간은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보다 서아가 민준의 마음속에 심은 변화의 씨앗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강민준의 긍정적인 변화는 더 이상 저택의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증거는 아이의 유치원에서 나타났다. 이전까지 민준은 유치원에서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였다. 단체 활동 시간에는 항상 뒤로 물러서 있었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입을 다물어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윤서아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유치원 교사로부터 놀라운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우는 비서로부터 그 보고를 전달받았다. 대표님, 방금 민준 도련님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민준 도련님이 처음으로 손을 들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훈은 서류를 검토하던 눈을 들었다. 발표? 그 소심하고 말없던 아이가 수십 명의 아이들 앞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그림에는 대표님과 자신 그리고 토끼 인형을 들고 있는 한 여성분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민준 도련님은 그분을 서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선생님과 함께 방울토마토를 심었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른 아이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사회성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복잡한 주식 시세 그래프가 의미 없는 그림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가 수많은 돈을 쏟아부은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 보모가 해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애써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것이 분명한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보고는 일주일 후 민준의 정기심리 상담 시간에 터져나왔다. 상담사는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권위자였고 늘 지훈에게 민준의 심각한 불안 증세와 애착 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대해 경고해왔다. 하지만 그날 상담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상담 녹화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이전처럼 구석에 앉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상담사가 제시하는 감정 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건 화가 난 얼굴이에요.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을 때 이런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서아 선생님이 괜찮아 좌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함께 조각을 하나씩 다시 찾아볼까? 라고 말해줬어요. 아이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정연했다. 상담사는
영상을 끄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솔직히 믿기 힘든 변화입니다. 민준이의 감정 조절 능력과 언어 표현력이 불과 한 달 만에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의 닫힌 마음에 정확한 열쇠를 찾아내 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 아이의 양육 환경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보모분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지호는 그 질문에 즉답할 수 없었다. 아이를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진 여자라고 대답하기에는 그 변화의 깊이가 너무나도 전문적이었다. 유치원 교사 출신이라는 그녀의 말을 떠올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그녀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깊은 통찰과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상담사에게 얼버무리듯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지훈은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민준의 놀이방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서아와 민준이 마주 앉아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애써 쌓은 블록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전 같았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모든 것을 집어 던졌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잠시 입술을 삐죽였을 뿐 울지 않았다. 서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속상하겠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무너져 버렸네. 지금 민준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살고 있을까? 실망한 감정, 아니면 화가 난 감정? 그녀는 아이의 실패를 꾸짖거나 대신 해결해 주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도록 유도했다. 그것은 지훈이 평생 배워보지 못한 완전히 낯선 소통 방식이었다.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망했어요. 그러자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실망했구나.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 많았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다시 만들 수 있잖아.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닥을 더 넓게 만들어 볼까? 그녀의 말에는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문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윤서아,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마치 잘 짜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사용하는 어휘, 아이의 행동에 대처하는 방식,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 모두 평범한 보모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의 전문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 점이 지훈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여자라면 왜 고작 개인 보모 자리, 그것도 자신의 오만한 제안에 순순히 응했을까? 그녀에게는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분석되고 파악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윤서아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나타난 유일한 미지의 변수였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진지했다. 윤서아 씨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게. 출신 대학, 전체 경력,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 가족관계, 재정 상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도록.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가 직접 확인할 거요.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하게. 전화를 끄는 지우는 창밖 어둠이 내린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서아와 민준이 함께 심었던 작은 방울토마토 싹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저 작은 싹처럼 자신의 집안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강지훈의 지시가 떨어진 지 며칠 후 김 비서의 책상 위에는 윤서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그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계약건으로 며칠 밤낮을 회사에서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가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저택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 그림자는 우아하고 향기로웠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훈의 고모이자 그룹의 숨은 실세 중 한 명인 강수희 여사가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화사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리지 못했다. 그녀는 조카인 지훈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그의 아들인 민준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할 가문의 자산이자 골칫거리로 여겼다. 어머나, 우리 민준이 그새 또 컸네. 강수희는 방에서 막 나온 민준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팔을 벌렸다. 민준은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 잠시 주춤하며 서아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아이의 그런 방어적인 태도에 강수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옷차림, 평범한 외모. 그녀는 서아를 하찮은 사용인 중 하나로 취급하며 무시했다. 네가 새로운 보모인가 보구나.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애가 어른을 보고 숨기부터 하는지 모르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서아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위험한 인물임을 감지했다. 그녀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위선과 오만함이 느껴졌다. 강수희는 민준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고모 할머니 무서워할 것 없어. 이리 와보렴. 할머니가 우리 민준이 주려고 맛있는 쿠키도 가져왔는데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옆에 억지로 앉혔다. 민준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아는 아이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아이가 언제든 자신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강수희는 포장된 쿠키 상자를 열며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아이가 모두 듣도록 교묘하게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 민준이는 참 불쌍해. 이렇게 어릴 때 엄마도 없이 아빠는 매일 바쁘다고 얼굴도 잘 안 보여주지. 이 넓은 집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도 꿋꿋하게 자라줘야 한다. 네가 강씨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아이잖니. 내 어깨가 무거운 거야. 그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파고드는 독화살과 같았다. 엄마도 없이 아빠는 바쁘지. 유일한 대를 이을 아이. 각각의 단어는 민준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상처와 불안,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을 자극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고 작은 손이 불안하게 옷자락을 비틀었다. 서아가 조금씩 쌓아 올렸던 아이의 자신감과 안정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강수희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대신 그녀는 영리하게 상황에 개입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준아, 고모 할머님께서 민준이가 얼마나 듬직하고 멋진 아이인지 칭찬해 주시는 거야. 아빠가 안 계실 때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기 할 일을 잘 해내고 있으니까 모두가 민준이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요, 여사님? 그녀는 공을 강수희에게 넘기는 동시에 그녀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칭찬으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강수희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자신의 속내를 들킨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요즘 아주 멋진 걸 배우고 있거든. 얼마 전에 심었던 방울토마토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 고모 할머님께 우리가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보여드릴까. 서아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아이의 부담감이 아닌 성취감으로 연결시켰다. 그녀는 아이를 부정적인 대화의 희생자로 남겨두는 대신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의 주체로 이끌어냈다. 민준의 얼굴에 다시 작은 생기가 돌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강수희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서아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보잘것없는 보모라고 생각했는데 제법 머리를 쓸 줄 아는 여자였다. 정원으로 나가는 동안 강수희와 서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흘렀다. 강수희는 계속해서 민준에게 재산, 상속, 가문의 의무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서아는 그때마다 어머, 저기 예쁜 나비가 날아가네. 민준아, 우리가 심은 토마토 잎이 어제보다 더 초록색이 된 것 같지 않니? 와 같은 말로 아이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대화의 흐름을 끊었다.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강수희는 심기가 불편해진 얼굴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서아에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분수를 아는 게 좋을 거야. 넌 고용된 사람일 뿐이야. 주제넘게 나서다가는 어떤 꼴을 당할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강수희가 떠나자마자 민주는 참고 있던 긴장이 풀린 듯 서아의 품에 와락 안겼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대를 이어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아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민준아. 그건 어른들이 하는 어려운 말이야. 민준이는 지금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민준이의 유일한 임무는 매일매일 즐겁게 웃고 신나게 놀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에 아이는 비로소 안심한 듯 그녀의 품에 더욱 깊이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강수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조카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교묘하게 서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새로운 보모 말이야. 애는 잘 보는 것 같긴 한데 어딘가 좀 약삭빠른 구석이 있더구나. 너무 믿지는 않는 게 좋을 거다. 중요한 아이를 맡기는 건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알아봐야지. 전화를 끊은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고모의 말이 그저 질투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다 놓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윤서아의 파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 미지의 변수를 직접 확인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강지우는 서재의 묵직한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의 앞에는 윤서아라는 이름이 적힌 베이지색 파일이 놓여 있었다. 고모의 전화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제거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미지의 변수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분석되고 평가되고 통제되어야 했다. 윤서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손으로 파일의 덮개를 열었다. 첫 장은 그녀의 이력서였다. 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첫 줄을 읽어 내려가다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수석 졸업.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다. 그는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다. 동대학원 아동 심리학 석사 학위 취득.
학위 논문, 부모의 부재가 유아기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예술 치료를 통한 극복 방안 연구. 지훈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평범한 유치원 교사의 이력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그녀가 취득한 수많은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동 발달 전문가 자격증, 특수 아동 교육 지도사, 미술 심리 상담사, 1급. 그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수소문했을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자격증들이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파일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이전 직장은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육 방식으로 명성이 높았던 꿈자람 유치원이었다. 추천서에는 그녀를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교사, 동료 교사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멘토라고 칭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퇴사한 이유는 최근 MA 시장에서 그의 경쟁사가 인수한 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그녀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였다. 모친 만성 신부전증으로 장기 입원 중, 매주 고액의 혈액 투석 비용 발생, 최근 이식 수술 대기자로 등록되었으나 막대한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절박한 경제적 상황. 강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온몸을 기댔다. 손에 들린 서류들이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충격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리고 그 충격 뒤에는 맹렬한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한 달간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그런 저급한 책으로 내 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라고 모욕을 주었다. 아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을 감상적인 놀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전문적인 접근을 자신의 편협한 기준으로 평가절하하고 돈의 힘으로 그녀를 통제하려 했다. 그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길가의 돌멩이 취급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관리와 통제라는 이름으로 아들에게 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었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와 수치에만 집착했다. 하지만 윤서와는 달랐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이의 상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밀가루 반죽 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에게 성취감과 자기 주도성을 가르치기 위한 경제학 수업이었다. 잠자리에서 읽어주던 동화책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쌓인 불안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서사를 심어주기 위한 심리 치료의 일환이었다. 정원에서 흙을 만지게 한 것은 아이가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배우게 하려는 계획된 생태 교육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이론적 배경과 따뜻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서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그를 지배해왔던 차가운 이성과 통제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었고, 아들을 진정으로 구원해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뼈아픈 후회였다. 그는 서재를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 소리를 죽인 채 그는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 서하는 잠든 민준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였다. 서아는 인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친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그녀는 그가 또다시 자신을 질책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이 어렸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고 복잡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아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또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낮고 잠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명령이나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복도를 울렸다. 당신은 보모가 아니더군요. 그 한마디에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그녀가 신분을 속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장 해고될지도 몰랐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변명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틀렸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소적인 표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자책과 혼란, 그리고 그녀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얼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상처받기 쉬운 한 남자의 맨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서아는 그가 방금 한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모든 규칙과 가정이 그 짧은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고백은 복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세 마디는 천둥처럼 윤서아의 머릿속을 울렸지만 그녀는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당황한 그녀가 무언가 대답을 찾아 헤매는 동안 지훈은 이미 등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힌 문은 그들의 대화를 강제로 중단시켰고 서아는 거대한 혼란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 대신 밀려온 것은 더 큰 의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앉은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흘깃흘깃 서아와 민준을 관찰했고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색함과 고민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했지만 아직 사용법을 익히지 못한 컴퓨터처럼 보였다. 서아 역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명확한 갑을 관계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낯선 길이 펼쳐져 있었다. 변화는 민준의 스케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아침 식사 후 지훈은 늘 그랬던 것처럼 비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대신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일과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겨 있었다. 오늘 오후에 잡혀 있는 바이올린 특강 말이오. 이 수업이 지금 민준이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서아 씨의 전문가적 소견으로는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보모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물었다. 서아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대표님, 민준이는 음악적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보다 음악 자체를 즐기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연습은 오히려 아이에게 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잠자코 그녀의 말을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비효율적인 소리라며 단칼에 잘랐을 이야기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책상 위의 스케줄표에 붉은 펜으로 가로선을 그었다. 알겠습니다. 바이올린 수업은 취소하죠. 그 시간에는 윤서아 씨가 알아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지시 변경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작은 변화는 저택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사용인들은 대표의 태도 변화에 수군거렸고 강수희의 귀에도 당연히 그 소식이 들어갔다. 자신의 조카가 일개 부모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소문은 그녀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그녀는 윤서아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영향력의 기반을 흔드는 균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계략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크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저 여자를 제거해야만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강지훈의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바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였고 지훈은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민준과 함께 참석해야 했다. 강수희는 바로 이날을 자신의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터뜨려 윤서아의 무능함과 부주의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동시에 강지훈의 명예에 흠집을 낼 계획이었다. 행사 당일 서아는 아침부터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안전수칙을 일러주었다. 민준아, 오늘은 사람이 아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선생님 손 놓으면 안 돼. 알았지? 낯선 사람이 주는 건 함부로 먹거나 받아서도 안 되고, 행사장은 화려하고 활기찼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들로 가득했다. 서아는 한시도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강수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민준에게 작은 주스병을 건넸다. 우리 민준이 목마르지? 고모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유기농 주스란다. 서아는 순간적으로 주스병을 가로막았다. 여사님, 죄송하지만 민준이는 정해진 음료 외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녀의 행동은 단호했다. 강수희는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 내가 생각이 짧았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럼 잘 부탁해요. 그녀는 순순히 물러서는 듯했지만 서아는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섬광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강수희는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행사장 스태프 중 한 명을 몰래 불러내어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리고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탈을 쓴 사람에게 접근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다. 서아는 민준과 함께 여러 부스를 구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고 서아의 주의가 잠시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캐릭터 인형탈이 민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민준아, 저쪽 비상구 뒤에
아빠가 깜짝 선물을 숨겨놨대. 우리 같이 가볼까? 아빠의 깜짝 선물이라는 말에 민주는 순간적으로 서아의 손을 놓고 인형탈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서아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아. 그녀는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복잡한 인파 속에서 아이의 작은 모습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 행사장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아이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 엘리베이터는 낡고 위험해서 운행이 중단된 화물용 승강기였다. 서아의 눈앞이 하얘졌다. 강지우는 귀빈들과 대화를 나누다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과 그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강수희, 그리고 사색이 된 채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었다. 강수희는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아, 어쩌면 좋니? 저 보모가, 저 여자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민준이가 저길 들어갔단다. 내가 분명 아이 좀 잘 보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을 선동하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애를 어떻게 받기에 저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게 놔둬? 쯧쯧, 돈만 받고 책임감은 없는 사람이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서아에게 향했다. 그때 강수희가 고용한 스태프가 지훈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복도 CCTV 영상인데 보모 되시는 분이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에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민준에게 말을 거는 인형탈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잘려나갔고 오직 서아가 잠시 한눈을 파는 장면과 민준이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서아의 부주의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처럼 보였다. 강지우는 차가운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한 CCTV 화면과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듯한 서아의 절박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새로 태어난 믿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모든 비난과 의심이 강철 화살처럼 윤서아에게 쏟아지는 순간 강지우는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서아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군중을 뚫고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서아가 아니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 속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과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서아의 절박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이나 변명이 아닌 오직 순수한 공포와 아이에 대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반면 그의 팔에 매달려 울부짖는 고모 강수희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강지우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십 년을 살아남은 남자였다. 그는 사람의 진짜 감정과 위선을 구별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고모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까? 민준이는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의 질문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 확인이자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명백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아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아요. 바로 그 순간
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와이어 하나가 끊어지기라도 한 듯 엘리베이터가 몇 센티미터 아래로 덜컹거리며 주저앉은 것이다. 안에 있던 민준의 겁에 질린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수인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 이상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계획은 아이를 잠시 가두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지. 정말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아니었다. 상황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자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거짓 슬픔은 순식간에 진짜 공포로 변했다. 당장 119에 신고하고 건물 관리팀 전원 이쪽으로 오라고 해. 강지호는 포효하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금방이라도 아래로 추락할 것처럼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서아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문에 귀를 바싹 대고 소리쳤다. 민준아, 선생님 목소리 들리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선생님이 바로 문 앞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아, 우리 숨바꼭질 놀이한다고 생각할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민준이를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 할 수 있지? 그녀는 아이의 공포를 놀이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발휘되는 그녀의 전문성에 지우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관리팀장에게 건물의 도면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낡은 화물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파악해야 했다. 그때 서아가 다급하게 외쳤다. 대표님, 이 엘리베이터 위쪽에 비상 탈출구가 있을 겁니다. 오래된 모델일수록 수동으로 열 수 있는 해치가 위에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우는 결단을 내렸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이 위층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확보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게 하고 그는 더 이상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구해야 했다. 그는 서아와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 위층으로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다. 낡고 먼지 쌓인 기계실에 도착하자 그들의 눈앞에는 엘리베이터 상단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보였다. 지훈은 주저없이 쇠지렛대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 통로의 문을 부수듯 열었다. 어둡고 좁은 수직 통로 아래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엘리베이터의 상판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내가 내려가겠소. 지훈이 말했지만 서아가 그를 막아섰다. 아니요, 제가 가야 합니다. 대표님은 힘이 강하시니 위에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민준이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낯선 구조대원이나 평소 엄격했던 아빠의 모습보다는 제 목소리를 들어야 안정할 수 있어요. 그녀의 판단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와 셔츠를 벗어 던졌다. 알겠습니다. 그는 굵은 밧줄을 자신의 허리와 서아의 몸에 단단히 묶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붙잡고 있겠소. 그러니 반드시 민준이를 데리고 올라와 주시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동지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어두운 통로 아래로 몸을 내렸다. 지우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밧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서아의 가냘픈 몸이 아슬아슬하게 엘리베이터 상판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낡은 비상해치를 찾아내고 가지고 내려온 작은 도구로 잠금 장치를 부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해치가 열렸다. 민준아,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위에서 쏟아지는 빛과 함께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난 것은 바로 서아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아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내려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는 거야. 그녀는 아이의 몸에 미리 준비해간 보조 밧줄을 묶고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 끌어올려 주세요. 지훈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먼저 민준의 작은 몸이 위로 끌어올려졌고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받아냈다. 곧이어 서아의 몸도 좁은 통로를 빠져나왔다. 서아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훈은 그녀를 부축했다. 그들의 온몸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쿵 하는 거대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들이 빠져나온 지 불과 몇 초 만에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던 마지막 와이어가 끊어지며 지하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었다.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미안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아의 부주의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칭찬과 감탄만이 가득했다. 강수인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최악의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윤서아를 궁지로 몰아넣기는커녕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조카 강지훈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깨달았다. 폭풍은 끝났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가 남긴 혼란은 강지훈의 차가운 분노 앞에서 빠르게 정리되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떠나기 전 자신의 보안팀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오늘 행사장 내의 모든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해 단 1초의 삭제나 편집도 없이 내 개인 서버로 직접 전송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고모 강수희에게 아주 짧게 머물렀다가 이내 싸늘하게 돌아섰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주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윤서아의 옷자락을 거의 찢어질 듯이 꽉 붙잡고 있었다. 서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아이가 스스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는 유일한 구명보트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김 비서에게 강수희의 모든 법적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결정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온정마저 거두어버린 냉혹한 CEO의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외부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서아는 오직 민준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를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부드러운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아이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히는 꿈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서아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밤을 새웠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 덕분에 민주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원본 영상 속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수희가 스태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 캐릭터 인형탈이 민준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장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까지.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는 서재에서 나오다가 밤새 민준의 침대 옆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서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한 손은 여전히 아이의 침대 난간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지훈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 여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구했고 밤새도록 아이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했던가?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아주 잠시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쳤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서둘러 서재로 돌아가 강수희에게 보낼 마지막 통보를 준비했다. 자비는 없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강수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 자신을 파멸시켰다. 저택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이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옷장이나 화장실처럼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다. 서아는 아이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종이 박스로 집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민준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 박스 집을 꾸며볼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멋진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거야. 그녀는 아이가 두려워하는 닫힌 공간을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재인식시키는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박스에 창문을 내고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렸다. 서아는 박스 안에 푹신한 쿠션과 민준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제 우리 아지트의 주인을 초대합니다. 민주는 망설였지만 서아의 따뜻한 미소와 안전하게 꾸며진 공간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그날 저녁, 아이는 처음으로 그 작은 박스 집 안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밤이 깊었다. 민주는 서아가 만들어준 박스 집 옆에서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서아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강지훈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린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는 긴장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할 수 없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오늘 고모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끝냈소. 다시는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보고서도 모두 읽었소.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해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의 자세였다. 미안하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 오만함과 무지로 당신을 판단했고, 당신의 전문성을 모욕했으며, 당신의 진심을 돈으로 사려 했소. 나는 내 아들을 구할 유일한 사람을 내 손으로 내칠 뻔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거인의 것처럼 넓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해 보였다. 서아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거창한 사과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죄는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눈 녹듯이 녹여내렸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드세요, 대표님.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짙은 고통이 어려 있었다. 서아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단 한 번도 대표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으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표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꾸짖음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따뜻한 용서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용서에 강지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윤서아라는 여자는 그의 얼어붙은 왕국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고 그녀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차가운 어둠이 걷힌 자리에는 새로운 관계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과가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저택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변해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 대신 식탁에는 민준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는 밤새 꾼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고 강지우는 태블릿 PC 대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서툴지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빠라는 역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얻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서아는 따뜻한 우유를 민준의 컵에 따라주며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영양학적으로만 완벽한 차가운 식단은 없었다. 식탁 위에는 민준이 직접 고른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 그리고 서아가 구운 따끈한 빵이 올라와 있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었다. 거실 소파에는 민준의 장난감 로봇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집은 비로소 가정의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다. 서아와 민준이 함께 심었던 작은 방울토마토 모종. 토미는 이제 제법 키가 자라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는 작고 동그란 초록색 열매가 맺혀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소리쳤다. 선생님, 아빠, 보세요. 토미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순수한 표현에 서아와 지우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늘 입던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배우고 싶어 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작은 모종삽을 건넸다. 우선 잡초부터 뽑아줄까요? 토미가 영양분을 잘 먹을 수 있게요.
지훈은 묵묵히 땅에 쪼그려 앉아 생전 처음으로 흙을 만지며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서툴렀지만 그 모습은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물을 주고 앞으로 열릴 빨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원 가꾸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지우는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예전에 그 차갑고 위압적이던 공간은 이제 은은한 조명과 커피 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서아가 처음 이 집에 올 때 서명했던 개인 보모 고용 계약서였다. 그는 서아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휴지통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직 내 방식대로 당신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요. 그는 새로운 계약서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계약서의 제목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강민준 성장 발달 총괄, 디렉터 및 수석 교육 컨설턴트. 그것은 더 이상 보모가 아니었다. 지우는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히 민준이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오. 나를 위한 계약이기도 하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전혀 모르오. 당신은 민준이의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소. 그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그녀의 전문성에 걸맞은 최고의 대우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으로 그녀를 사는 것이 아닌 그녀의 가족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나는 당신과 민준이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소. 그러니 이건 거래가 아니오.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이자 부탁이오. 부디 우리와 함께 민준이가 올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그리고 내가 서툰 아빠에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여정은 돈 때문에 시작된 굴욕적인 계약이었지만 그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연과 보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계약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저택의 정원에는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거실에서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에 둘러앉아 자신들이 직접 수확한 방울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는 밝고 명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일에만 파묻혀 사는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주말을 아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통해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서아는 그들의 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인생을 구했고 한 남자의 영혼을 치유했으며 차가운 성을 따뜻한 가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집에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멜로디였다. 민주는 자신이 만든 샐러드를 포크로 찍어 한쪽은 아빠의 입에
다른 한쪽은 서아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가운데에 파고들어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그 순간 지훈과 서아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애정,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오해로 시작된 낯선 만남은 이제 세상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운명이 되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